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제론 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경제론. 우리 교재 페이지 95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95쪽. 자, 오늘 보실 파트는 부동산 경제론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경제론은 이제 2개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경제론 첫 번째가 이제 수요 공급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장이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출제는 대부분 그 수요 공급 이론에서 출제가 됩니다. 수요 공급 이론에서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수요공급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랑 하지 않는 분들이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파트입니다. 예를 들면 그 수요공급이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 서너 개 맞추는데,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 집에 가셔서도 복습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95쪽에 제1절, 이제 부동산 수요 이론, 이렇게 갈 거고요. 1번에 수요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하는 출발점은 수요가 뭔지, 공급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수요란 또는 공급이란,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수요란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요걸 수요라 그래요. 그럼 물결 표시 자리에 판매란 말로만 바꾸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는 수요고, 일정 기간 판매하려고 하는 욕구는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일정 기간을 우리는 유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량. 일정 기간은 유량이에요. 예. 두 번째, 뭐뭐 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전적 개념. 세 번째, 욕구는 유효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효수요. 같은 말로는 실질적 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수요와 공급을 정의하면서 처음에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수요와 공급의 정의고요. 정의를 공부하면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3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개념, 유량. 두 번째는 구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 세 번째, 이 욕구는 유효수요, 실질적 수요가 된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수요는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고, 공급은 판매하려고 하는 욕구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X라고 해주셔야 돼요. 수요는 구매하려고 하는 욕구, 공급은 판매하려고 하는 욕구,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일정 기간이 꼭 붙어줘야 된다. 일정 기간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빵을 10개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을 10개. 그럼 빵을 많이 먹는 건가요? 적게 먹는 건가요? 이건 뭐로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빵을 만약에 하루 동안에 10개를 먹는 것 같으면 진짜 많이 먹는 걸 수 있겠지만, 한 달 동안에 10개를 먹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년 동안에 빵을 10개 먹는 것 같으면 한 달에 한 개도 안 먹는 꼴이니까 적게 먹는 거고요. 평생 동안에 10개밖에 안 먹는 사람은 빵을 진짜 적게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같은 개념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10개를 산다? 100개를 팔겠다? 1000개를 사겠다? 10,000개를 팔겠다?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얼마 동안에 10개를 사는지가, 얼마 동안에 100개를 파는지가. 수요와 공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지만 의미 전달이 명확히 되고, 일정 기간 개념을 우리는 유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은 구매한 거, 판매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매하려고 하는 거, 판매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아직 사기 전인가요? 산 후인가요? 사기 전에 살려고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판매하고자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 개념이다. 아직 사기 전이고 팔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고자만 하면 수요냐? 아닙니다. 반드시 사고자 하셔야 되고요. 능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능력이. 그걸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글자로는 구매력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사고 싶다. 그건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또는 경제론에서는 수요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사고 싶다. 요것만 진짜 살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유효수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효수요만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수요와 공급은 일정 기간이 명시돼야 되는 개념이다. 예, 당연히 오겠지.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 이걸 얘기해요. 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량,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구매한 게 아니고 구매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개념이다, 이게? 사전적 개념이다. 세 번째, 사고 싶다만 가지고는 수요가 안 된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다.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하시면서는 세 가지를 아울러 함께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량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유량은 방금 살펴봤던 바와 같이 일정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적 개념. 사전적 개념이란 것은 뭐뭐 하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개념이죠. 세 번째는 유효 수요이어야 된다. 유효 수요. 유효 수요 같은 말로 실질적 수요인데요. 실질적 수요인데 기억하셔야 될 개념은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가 있다 없다? 이건 당연히 있다. 두 번째 구매력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고 싶다만 가지고는 진짜 수요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상당히 고가 브랜드의 옷가게를 지나치면서 내 저거 사고 싶은데 이건 수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그거 살 돈이 있어야 돼. 아니면 카드 한도가 남아 있어야 돼. 응? 그러고 나서 사고 싶다. 이것만 수요라고 한다는 것이. 그거 진짜 수요다. 그래서 유효한 수요다. 실질적인 수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랑 우리가 비교를 하셔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 유량의 개념에 대응되는 개념은 우리가 절량이라고 불러요. 절량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입니다. 근데 둘 다 중요합니다. 왜 둘 다 중요한지는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기억합시다. 기간은 무슨 개념이고 유량, 시점은 절량이다.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 좀 이따 물을게요. 사전적 개념에 대응되는 개념은 사후적 개념인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후적 개념은 아니고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유효 수요에 대응되는 개념을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잠재 수요. 잠재 수요를 같은 말로 예비 수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비 수요. 예비 수요는 유효 수요와 똑같이 구매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얘는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 마음만 있지 진짜 살 수 없는 걸 잠재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걸 하나 알려드리면 잠재 수요 옆에 수요란 말이 붙어 있죠. 예비 수요 옆에 수요란 말이 붙어 있죠. 예, 근데 요 잠재란 단어랑 예비란 단어가 어떨 때 쓰는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장차 그게 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거야 아니야. 아니고 장차 그게 될 수 있을 때 쓰는 말이 잠재나 예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비 신랑 그래볼게요. 예비 신랑. 예비 신랑은 신랑이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신랑 붙어 있잖아. 그럼 신랑이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비란 말이나 잠재란 말은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장차 그게 될 수 있을 때 잠재 예비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묻겠습니다. 잠재 수요는 수요다 아니다? 수요 아니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묻는다니까. 잠재 수요가 수요냐 아니냐를 묻는다니까. 여러분들은 수요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수요 붙어 있으니까 수요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구매력이 없으니까 수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잠재란 말을 붙어주느냐. 자, 보세요. 지금 신혼부부들 결혼했어 이제. 지금 월세 살아요. 그 사람들 주택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어요? 사고 싶지. 그럼 의사는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구매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저축해서 청약 상품에도 가입을 하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재테크도 하고 해서 돈을 모았어. 그러면 바로 뭐로? 유효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수요가 아닌데 앞으로 수요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걸 잠재 수요, 예비 수요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이어야만 한다. OX. 이게 오라니까 참 깝깝한 사람들.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이어야만 합니다. 잠재 수요는 수요도 아니다. 아니다.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자, 다시. 수요는 반드시 무슨 수요가 된다? 유효 수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구매력이 없으면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어도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재 수요, 예비 수요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완벽하게 다릅니다. 자, 보세요. 유효 수요만 영어로 디맨드야, 디맨드. 디맨드가 뭐죠? 수요지. 맞아요? 그러면 잠재 수요는 영어로 뭐냐면 니즈라고 합니다. 니즈. 니즈는 뭐냐면 소요가 돼요. 소요. 자, 그럼 대답하시죠. 뭐가 되기 위해서는?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수요이어야만 한다? 유효 수요이어야만 한다. 다시 묻습니다. 수요는 반드시 유효 수요만 수요지. 유효 수요가 아니면 수요가 아니다. OX. 이제 O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잠재 수요는 수요란 말이 붙어 있어도 영어로 표현하면 뭐고? 니즈고, 이거 수요 아니고 소요다. 실제로 시험에서 수요와 소요가 같은 개념이냐 다른 개념이냐를 묻습니다. 그럼 수요와 소요는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 그럼 이때 수요와 소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매 의사일까요? 구매력일까요? 예, 구매력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결론 냅시다. 둘 다 구매 의사는 있으니까 됐고 사고 싶어는 한다는 거지. 근데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사고 싶어하는 건 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럼 무슨 수요? 유효 수요. 근데 구매력이 없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당장 수요로 연결될 수 없으니 뭐라고 부르자? 잠재 수요, 소요라고 부르자. 조심하실 점은 이 구매력은 꼭 자신의 소득으로만 구매력을 갖출 필요는 없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돼, 안 돼? 되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대출금을 받았다. 그럼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매력을 어떻게 갖추었는지 묻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소득으로만 갖출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오는 것도 괜찮고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도 괜찮지만 어쨌든 구매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수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과 저량.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과 저량은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퐁당퐁당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퐁당퐁당이 뭐냐면 한 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 또 한 해 나오고 그 다음 또 한 해 쉬었다가 이런 구조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작년 시험에 유량과 저량이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유량과 저량이 안 나왔습니다. 올해 시험은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그 유량과 저량은 혹시 수요 공급 이론에서 유량 저량이 시험에 뜬다면 반드시 맞춰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유량과 저량입니다. 쉽거든. 그럼 지금부터 저랑 유량과 저량에 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해요. 유량과 저량. 자, 유량. 유량은 아까 제가 일정 기간이라고 했나요? 네, 일정 기간.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합니다. 플로우. 따라해 보실래요? 플로우. 플로우가 유량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요. 시작점이 있고요. 끝점이 있고요. 한번 이렇게 흘러줘야 돼. 이걸 유량이라고 합니다. 유량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흐를 유자를 써줍니다. 흐를 유자. 한번 흘러줘야 돼. 이걸 유량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비교하셔야 될 게 저량이거든요. 저량. 저량은 아까 일정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시점. 영어로 표현하면 스톡입니다. 스톡.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수지 생각하시면 돼요. 저수지 할 때 저자. 저수지에는 물이 고여져 있습니까? 예. 고여져 있는 요 시점을 우리는 저량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자로 표현하면 쌓을 저자 또는 가둘 저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저축 또는 저수지 할 때 요 저자를 씁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우리는 수요 공급 이론은 유량과 저량을 같이 파악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분명 수요란 공급이란 일정 기간에 나와야지 의미 전달이 되는 유량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왜 유량과 저량을 같이 공부해야 될까? 유량만 배우면 되지 않나?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유량과 저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실제로 우리 공부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작년에도 공부하셨던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유량과 저량을 같이 공부해야 될까라고 물으면 네가 강의를 그렇게 했잖아. 유량과 저량을 같이 했잖아. 그래서 내가 가는 거지.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없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수동적이 되죠. 능동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왜 유량과 저량을 같이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실발 한번 보시고 내용 정리 이렇게 합시다. 2015년 1월 1일 그렇게 1월 1일 들었어요? 요거 저기 시점인가요? 기간인가요? 시점입니까? 시점 쓸게. 그럼 요거는 유량인가요? 저량인가요? 시점은 저량이라 했잖아요? 예. 그럼 2015년 12월 31일 그렇게요. 12월 31일. 요거는 기간인가요? 시점인가요? 시점이죠. 요거는 유량인가요? 저량인가요? 저량이죠.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그래버리는 순간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나와버립니까? 맞아요? 이건 뭐죠? 유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유량과 저랑 같이 공부해야 되냐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시점과 시점 사이에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점과 시점 사이에 있는 게 그 기간이라는 거지. 즉 저량과 저량 사이에 뭐 있다? 유량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모든 저량과 모든 저량 사이는 유량이냐?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저량과 모든 저량 사이는 유량입니다. 즉 모든 시점과 시점 사이가 그게 기간이라고. 예컨대 5월 1일 5월 31일 다 시점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한 달 동안이 돼버립니다. 맞나요? 월요일, 일요일 시점 맞지? 근데 요거 일주일 동안 되어버립니다. 0시, 24시 그래버리면 다 시점 맞는데 이렇게 동안 그래버리면 하루 동안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 있으니 시점과 시점 사이에 기간이 있으니 즉 저량과 저량 사이에 유량이 있으니 유량만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지. 저량을 유량과 함께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유량과 저량은 시험에 나오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두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응용을 따르기 못해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 두 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유량과 재량은 절대로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첫 수업이긴 하지만 유량과 재량을 처음 공부하는 거이긴 하지만 3, 4월 달에 한 번 더 듣고 5, 6월 달에 한 번 수업을 더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유량과 재량을 틀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진짜요. 유량과 재량 틀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만 유량과 재량을 틀리지 건전한 사고와 상식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안 틀리는 겁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틀려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혼자 끙끙 앓다가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유량과 재량은 반드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첫 단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실제로 진짜 유량과 재량 같은 경우는 시험장 갈 때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첫 단추를 잘 깨신 분들은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경제 변수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할 겁니다. 이 변수가 유량 변수겠느냐, 재량 변수겠느냐를 판단을 해볼 건데요. 자, 보세요.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 임대료. 지대가 있습니다. 지대. 그 다음에 소득. 수익이 있습니다. 소득, 수익. 그럼 주택 거래량.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국민 총생산 뭐라 그래요? GNP, 뭐, 국내 총생산, GDP,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 신규 생산량. 좀 이따 할까? 좀 이따 합시다. 이번엔 저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 가치, 지가, 그 다음에 인구, 재산, 자산, 뭐, 그 다음에 국부, 그 다음에, 외채,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을 확인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칠판 한번 봅시다. 자, 지금부터 제가 임대료하고 가격하고의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료와 가격의 차이점. 임대료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를 임대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임대료가 뭡니까? 그러면 사용대가 하시면 되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정 기간 동안의 부동산의 사용대가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반드시 기간에 나와야 돼요.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그게 임대료거든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지대는 무슨 개념이에요? 임대료인데 토지 임대료의 줄임말이 지대가 되는 거지. 이거는 기간이 나와야 되니까 유량 개념이다. 그럼 가격은 뭔데? 가격, 가치, 지가는 뭔데? 지가는 뭐 토지 가격이니까 뭐 가격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가격은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 가격이 나와요. 예를 들면 2015년 예컨대 1월 10일 밑에 시점이 적혀 있고요. 매도자가 얼마 주고 이 부동산을 팔았고 매수자가 얼마 주고 부동산을 샀는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게 부동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서 부동산과 화폐를 교환한 대가를 우리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지 가격일 때는 지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대료는 기간 동안에 사용대가니까 유량 개념이지만 가격, 가치, 지가 개념은 시점에서 교환 대가니까 저량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두 번째, 소득, 수익, 영어로 인컴, 영어로 기억하세요. 벌어들이는 거. 자, 벌어들이는 거는 싹 다 유량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만 제시했는데 소득, 수익 두 가지만 제시했는데 뭐 시험 지문에는 순영업 소득이 나올 수도 있고 매출액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생각에 인컴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즉 벌어들인다라는 생각이 들면 싹 다 유량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 100만 원 버는 사람. 돈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알 수 없죠. 이 사람이 시간당 100만 원을 버는지 일당이 100만 원인지 월급이 100만 원인지 연봉이 100만 원인지가 나와야 의미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회사 매출액이 1000만 원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일 매출액인지 월 매출액인지 분기 매출액인지 반기 매출액인지 연 매출액인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들인다는 개념은 무조건 유량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벌어들였어요. 돈을요. 벌어들였어요. 기간 동안에. 벌어서 가지고 특정 시점에 축적돼 있는 거. 그렇다고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재산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산. 그러니까 번 건 유량이라고 했잖아. 벌어서 지금 쌓아놓은 거, 축적돼 있는 건 재산 또는 자산 또는 그걸 국가 규모일 때는 국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규모일 때는 그 사람 재산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가 규모일 때는 국가 재산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국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는 다 같은 개념이에요. 뭐요? 재산, 자산, 국부. 국가 재산을 뭐라고 한다고? 국부. 이런 것들은 무슨 개념이다? 절약.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어떤 행동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 동안에 번 게 수익이나 소득 아닙니까? 요는 뭐고? 유량이고 벌어서 특정 시점에 쌓아놓은 걸 뭐라 그래?
재산, 자산, 국부. 요거는 절한 개념이란 거지.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인구. 이런 거 쉬워. 자, 보세요. 중국 인구가 예컨대 13억이다. 인도 인구가 12억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다. 이런 통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통계예요. 이런 통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통계라고. 그럼 통계는 바로 꼭 옆에 가로가 쳐져요. 가로. 2012년 현재 뭐 이런 식으로. 2015년 현재 뭐 이런 식으로. 10년 현재 이런 식으로. 요게 나오지 않으면 잘못된 통계라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13억이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지. 언제 시점에서 13억이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언제 시점에서 5천만인 게 중요한 거지. 시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무슨 개념이다? 절약. 인구 재산은 절약 개념입니다. 실제로 시험에 인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절약이다. 대답 잘했어. 그러던 사람들이 시험장에 보내놓으니까 시험 질문 어떤 질문을 했더냐면 도시 인구 이렇게 떴어요. 진짜 도시 인구 이렇게. 도시 인구는 유량이에요,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또 물어보는 거야. 인구는 뭐야? 인구는 절약이지. 이렇게. 도시 인구는 그건 안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도시 인구고 농촌 인구고 뭐 나발이고 간에 인구가 뜨면 뭐죠? 절약입니다. 절약이다. 주택 거래량. 거래량. 뭐 한 달 동안의 거래량인지 일주일 동안의 거래량인지 나와야 되겠지. 이거 유량이고. 국민 총생산. 이건 보통 1년 단위로 측정을 해요. 1년 단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국민 총생산이니까 유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외채,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 외국에서 빌린 돈을 외채라 그래요. 그다음에 달러 보유액, 외환 보유액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가 얼마냐,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저런 개념이 됩니다. 근데 요거 말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 사실 하나 남았어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가 남았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한다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은 일반 경제학이 아니라 부동산학이에요. 부동산학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 자, 여러분들 자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더 위험한 게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 진짜요. 딴 생각하는 게 수업 시간에 조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주무시는 분들은 잠결에라도 뭔가를 들어요. 진짜 뭐 잠결에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잠결에 뭐 쌓아놓은 건 저랑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듣는데 그 딴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완전 수업과 단절이 돼요. 그 제가 위에서 보고 있으면 딴 생각하는 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곳을 응시하는데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는 상황이 이제 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빨리 수업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수업과 단절된 채 이렇게 20분, 30분씩 가버린다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알겠죠? 예,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만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자면 뭐라도 이렇게 잠결에라도 뭘 듣는다니까. 알겠죠? 예. 뜨끔할 거야, 한 두 사람 정도. 내보고 하는 소린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맞아요. 예. 자기 보고 하는 소리 맞으니까, 뜨끔하신 분들은 칠판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배우시는 과목은 부동산학이다. 부동산학에서는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데, 주택 공급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새거, 하나는 중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험 나올 때는 새거, 중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 새거는 신규 생산량이라 그래요. 신규 생산량. 시험에 어떻게 하면 나온 적이 있냐면 신규란 말이 생략되어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신규란 말이 생략되어서. 생산량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생산한다는 말은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새거 있고 중고 있다 그랬죠? 중고는 이제 시장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나와 있는 주택이에요. 그걸 주택 재고량이라고 합니다. 주택 재고량.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은 주택 재고량하고 신규 생산량하고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자, 잘 듣고 이해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을 신규로 만들려면 착공을 해야 됩니까? 완공도 해야 됩니까? 그 사이 건축 기간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은요, 특히 주택은 반드시 건축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규로 만드는 것은 전부 다 기간 동안에 공급한 거다. 무슨 개념이다? 유량이다. 그럼 질문. 시점에서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깝깝이 죽겠네. 자, 보세요. 신규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착공을 하고 완공을 해야 되는 건축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특정 시점에서는 새로 만들어서 뚝딱 하고 공급할 수는 없다. 특히 부동산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시점에서 공급할 수는 없어요, 신규로. 그래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 시점에서는 신규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규로 공급하는 것은 전부 다 기간 동안에 공급하는 거다. 무슨 개념이다? 유량. 그럼 시점에서는 공급이 전혀 안 되느냐?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뭐라 그랬어요? 재고. 요 주택은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전에 한 놈을 이사 보내. 이사 보내면 빈집이지. 도배장만 딱 해가지고
오후에 한 놈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얘는 시점에서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점에서는 절대로 신규로 공급을 할 수는 없다. OX. O. 생각 좀 하고. 시점에서는 절대로 신규로 공급할 수는 없다. O. 시점에서는 절대로 공급을 할 수가 없다. X.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미쳐버린 거야, 내가. 자, 봐도요. 시점에서 신규로 공급하는 건 안 돼. 왜냐면 신규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축기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시점에서 공급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 재고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럼 시점에서 하는 공급들은 전부 다 무슨 공급이다? 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거다. 이건 무슨 개념이다? 재량 개념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여기 딱 설게요. 할 테니까 저랑 유량과 저량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 건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복습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대신 저만 쳐다보세요. 책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자, 제가 물으면 유량과 저량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유량과 저량으로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거 대답하고 나면 집에 가서 유량과 저량을 따로 복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점은 뭐예요? 저량. 기간은 유량. 플로우. 유량. 스톡. 저량. 가격, 가치, 지가. 저량. 임대료나 지대. 유량. 소득, 수익, 인컴. 유량. 인구. 저량. 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재산, 자산, 국부. 저량. 외채, 외환, 보유액. 저량. 그 다음에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유량. 신규. 유량. 재고. 저량. 이렇게 대답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고. 집에 가서 이걸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시면요, 진짜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느낌이에요. 느낌. 상당히 중요한 느낌. 필링. 감이죠, 감.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암기를 하지 말고 이건 유량 같은데? 저량 같은데?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시험장 들어갈 때쯤에는 공부를 안 했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임대료 그러면 유량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유량인데 그러면 그건 유량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인구는 뭐야? 그러면 인구 저량이지. 왜 저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저량을 저량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저량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유가 없는 거지. 바로 대답할 수 있고 그게 그냥 맞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감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는요, 요 감각 기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개사 시험이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중개사 시험이 왜 어려울까요? 중개사 시험이 왜 어려운지 알려드릴게요. 중개사 시험은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극복됩니다. 누가 극복시켜 드리냐면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건 극복시켜 드려요. 그건 약속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려운 건 극복시켜 드린다. 우리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강의하는 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해 못 시키면 강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야. 반드시 이해를 시킨다. 근데 왜 어렵다고 하느냐? 까먹어요. 까먹는 건 내가 어떻게 못한다고. 어떻게 하겠어? 내가 까먹는 걸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어. 이해했다고. 까먹었어.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까먹었다는데. 까먹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속도로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시켜도 빛의 속도로 까먹어요. 빛의 속도로.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8월달 정도에 되면 이제 공부를 하지. 그때는 공부를 해야지. 하다가 개론책을 딱 덮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론 다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 개론을 띈 게 맞느냐?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론 다 띄었으니까 바로 가. 민법 뒤로 가. 그 민법 뒤로 가서 민법을 띱니다. 민법 다 띄었어, 안 띄었어? 띄었다니까? 근데 민법 띄는 동안 개론 다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민법 다 띄었다고 생각하고 공법으로 가는 거지. 공법으로 가서 공법 띄러 가는 가운데, 공법 띄고 있는 가운데, 아까 띄었던 민법을 다 까먹어버리고, 그 전전에 띄었던 개론을 완벽하게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까먹는다의 정의를 아직 잘 모를 텐데, 완벽하게 까먹는다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 글씨체로 필기가 돼 있는데, 내가 이름을 했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완벽하게 까먹는다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외우면 됩니다. 안 외우면. 암기를 하지 않으면 안 까먹어요. 그럼 암기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방법은요, 감각을 기르는 길입니다. 감각을 기르는 길. 그러니까 이 감각이라는 게 나중에 시험장에 가시면 정말 무시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40문제 중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24문제입니다. 근데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시는 합격생들의 90%가 이 24개 중에 40개 중에 24개를 맞추면 합격을 하는데 24개 중에 90%가 18개를 확실하게 정답으로 체크하는 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수가 몇 개야?
요거 많이 어렵나요? 자, 다시 한 번 더. 난이 높은 게 낫죠? 예. 40개 중에 몇 개를 맞추면 합격해? 24개를 맞추면 합격해? 그럼 24개를 맞춘 사람이 합격생이겠지? 그 합격생의 90%가 18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때려 죽여도 이게 답이라는 거지. 때려 죽여도. 나머지는 답이 아예 아니라는 거지. 때려 죽여도 이게 답이라는 거지. 그러면, 자, 18개를 맞췄어. 그럼 40개 중에 18개니까 나머지 문제가 몇 개예요? 22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 총 40문제 중에 18개가 때려 죽여도 답이라면서, 그러면 22개 남았지? 이 중에서 6개를 어떻게 맞추냐면, 3번 같기도 하고 5번 같기도 한데, 아니면 이거는 이유 없이 그냥 2번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푼다는 거예요. 아니면 찍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6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로 결정이 되냐면, 감각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감각으로. 사실은, 때려 죽여도 18개,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도 했고, 암기도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24개를 때려 죽여도 이게 답이다라고 해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 수험생들은요. 이 6개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다 같고 이것도 다 같은데 그중에서 찍어. 그래야 되겠지? 아무 이유 없이 얘는 4번 같은데 찍어. 근데 그게 정답으로 연결되려면요.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감각 없는 분들은 실제로 시험에 우리가 장에 들어갔을 때 3번 하면 5번 중에 하나인데 그럼 3번 찍어. 답은 5번이야. 3번 하면 5번인데 5번 찍어.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이야. 나는 맨날 3번 찍으면 답이 5번이길래. 3번 같지만 5번을 찍어. 그럼 또 답은 3번이야. 뭔 말인지 모르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이게 감이 정말 없는 분들이에요. 이 감각이 없는 분들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외운 대로 안 나오고 글자가 약간 변형되고 그러면 문제 틀려버린다는 겁니다. 이 감각이. 근데 이 감각이 학창시절에 공부하던 거랑 약간 달라요. 우리 공익도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학창시절에 좀 잘 나갔던 분들 중에 이렇게 몇 회씩 미끄러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중에 공부 3년씩 5년씩 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창시절에 대학교도 엄청 좋은 데 나왔어요. 이렇게 연대 나오고 성대 법대 나오고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말도 못해. 나 술 한잔하고 술 취해가지고 쌤 사실은 내가 성대 법대 나왔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거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직 공부하실 때는 그런 감각을 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작업을 해드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 번 수업 듣고 제가 이거 딱 가리잖아. 딱 가리면서 묻잖아. 이거 사실 대답하기 힘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암기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암기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묻는데 틀려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 가운데서 자꾸 감각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다른 5과목 수업과 부동산학 개론 수업의 차별화된 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쌤들은 한번 해보고 쑥 지나가 버리잖아. 그 집에 가서 애를 써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부동산학개론은 수업 시간에 대답만 하셔도요, 요 감각이 길러집니다. 실제로 길러집니다. 내가 길러드릴게. 알겠죠? 그러니까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감각을 기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마지막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칠판 한번 보죠. 자, 제가 유량이라고 쓸게요. 유량. 유량의 공급량이라는 게 있고 유량의 수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주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택 수요와 주택 공급입니다. 다른 건 배제하고 부동산 학이니까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것과 저량의 수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칠판 계속 보세요. 유량의 공급은 일정 기간에 공급되는 겁니다. 공급되는 거. 질문.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신규일까요? 재고일까요? 신규라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예. 그럼 유량의 수요량은 뭐냐?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 보유하려고 한다는 말은 이제 살려고 하는 걸 말하는데. 그럼 저량의 공급량과 저량의 수요량을 볼 건데, 저량의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게 저량의 수요입니다. 자, 그럼 대답하시죠. 유량 수요와 저량 수요의 차이점은 뭐를 뭐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기간을 시점을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 동안에 보유하려고 하는 건 유량 수요고,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건 저량 수요가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량 공급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량 공급은 일정 뭐에서? 시점에서. 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요. 말한 거? 조심하실 점은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공급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량 공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시점에서는 신규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럼 시점에서 공급되는 거, 즉 저량 공급되는 건 전부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 말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저량 공급은 시점에서 말하는 거, 존재하는 거. 존재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량 수요와 저량 수요는 차이점을 판단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를 뭐로 바꾸면 되니까. 기간을 시점으로 바꾸면 되고 둘 다 뭐니까? 보유니까. 맞아요? 근데 저량 공급과 저량 수요는 죄송합니다. 유량 공급과 저량 공급은
기간을 뭐로도 바꿔줘야 되지만, 시점으로 바꿔줘야 되지만, 뭐를? 공급을 존재로도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유량 공급은 기간에 많은 거, 공급하는 거. 맞아요? 유량 수요는 기간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 보유하려고 하는 거. 아직 유량이야. 저량 공급은 시점에 존재하는 거. 저량 수요는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 그럼 지금부터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자, 지난 1년 동안 A 지역에 주택이 전체가 신규로 건설되었다. 근데 그 중에서 50채가 미분양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끝나요. 저한테 뭘 더 원하는 것 같은데 문제 끝이에요.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실에 있다. 공실 또는 공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요 자료를 보고 유량 공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떠요. 유량 수요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떠요. 저량 공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뜬다고. 저량 수요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유량이란 글자와 저량이라는 글자는 없어? 근데 단어의 의미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자 보세요. 1년 동안입니까? 이 기간이잖아. 신규로 건설 이거 뭐예요? 유량 공급이에요. 그럼 유량 공급 몇 개? 1,000개지? 1,000개 답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개? 50채가 미분양. 미분양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몇 개 중? 1,000개 중 몇 개는 사람이 안 살아? 50개는 사람이 안 살아. 거꾸로 물을게요. 그러면 몇 개는 사람이 살아? 그럼 950개는 수요된 거라고. 그러니까 새로 건설된 게 몇 개? 그럼 이건 유량 공급량 맞아. 그 중에서 50채가 미분양이면 사람 살고 있는 건 950채. 950채가 수요된 거라고. 됐어요? 또 글자 봅시다. 현재 보입니까? 현재 보입니까? 시점이잖아? 근데 또 뭐 있어요? 존재. 유명한 말이 나네. 그럼 현재 저량 공급량 몇 개? 1,500만 개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중에 100만 채가 공실. 또 묻겠습니다. 100만 채 사람이 안 살아? 그럼 사람이 사는 건 몇 개? 1,400만 개는 뭐 된 거다? 수요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출제 가능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물었잖아. 막 단어들을 막 준다고. 막 주면서 이게 유량인지 저량인지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박스 안에다가 한 17개를 넣어. 17개를 넣어서 유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저량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유량, 저량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술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주택이 몇 개가 존재하는데 그중에 몇만 채가 공가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1년 동안에 주택이 몇 개로 신규가 건설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몇 개가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유량의 공급량과 유량의 수량은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그때 유량, 저량을 개념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유량, 저량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할 때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수요 공급을 정의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일정 기간은 유량이고 구매하려고 하는 건 사전적 개념이고 이 욕구는 유효수요야 되고 반드시 유효수요야 된다. 유효수요는 구매력이 있는데 구매력이 없는 잠재 수요란 것도 있더라. 근데 잠재 수요는 수요가 아니라 소요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수요는 반드시 유효수요이어야만 되겠네. 참고로 유효수요, 잠재수요, 즉 수요, 소요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매력이며 구매력이 있으면 수요, 없으면 소요로 구분되더라 하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유량과 저량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유량은 임대료 지대, 저량은 가격가치 지가, 유량은 소득 수익, 저량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유량은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저량은 외채, 외환 보유에. 특히 중요한 게 신규로 생산하는 건 유량, 주택 재고는 저량. 그래서 유량 공급은 기간에 공급되는 거, 유량 수요는 기간에 보유하려고 하는 거, 저량 공급은 시점에서 존재하는 거, 저량 수요는 시점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실제 예를 가지고 유량 공급, 유량 수요, 저량 공급, 저량 수요를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량과 저량의 구분이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각종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칠판 한번 보시고 우리 법칙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칠판 보세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법칙이라는 얘기를 띄우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PQ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PQ. 그럼 PQ가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듣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영어 공부 좀 하고 갑시다. 자, 디맨드. 설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 처음이니까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는 친절하니까요. 예. 디맨드는 뭐냐면 수요예요. 수요. 서플라이는 공급이고요. 그 앞으로 제가 D를 쓰면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S를 쓰면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P는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 프라이스는 뭐예요? 가격 또는 임대료 하셔도 돼. 그러니까 경제론에서는요, 그 프라이스를 프라이스는 분명 가격이 맞습니다. 근데 임대료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균형 가격, 균형 임대료 같은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Q는요, 요 Q가 퀄리티가 아니에요. 퀄리티는 뭐예요? 질이죠. 여기서 Q는 퀀티티예요. 퀀티티는 양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대답 한번 해볼래요? Q 뒤에다가 D를 붙였다. 그럼 무슨 양?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Q 뒤에다가 S를 붙이면 공급량. Q 뒤에다가 D도 붙이고 S도 붙이면 이거 뭐? 수요 공급량. 알겠어요? 자, 수요 공급량을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수급량이라 그래요. 무슨 양? 수급량. 수급량도 길다 싶으시면요, 수량 하셔도 돼요. 뭔 양? 수량도 기시면요, 그냥 양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수요 공급량, 수급량, 수량, 양 싹 다 같은 말이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칙이란 말을 띄우면,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하면서 법칙이란 말을 띄우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PQ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법칙은 뭐라고요? PQ의 관계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법칙은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수요 법칙이고 뭐 공급 법칙이고 나발이고 일단 PQ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PQ. 다만 수요 법칙에서는 Q 뒤에다가 D를 붙일 거예요. 공급 법칙은 Q 뒤에다 S를 붙일 거고.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볼까요? 예. 수요 법칙은 이제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반비례는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적게 살려고 해요.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살려고 하고.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반대로 움직인다. 이걸 한 글자로 역이라고 합니다. 역을 부호로 표시하면 마이너스고요. 요거는 우하향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요 법칙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랑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비례 반비례를 한 글자로 역을 부호로 마이너스는 우하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 법칙은 달라요. 사람들은 가격이 비싸면 많이 팔고 싶어요. 싸면 적게 팔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결국 공급자들은요, 돈이 될 때 많이 팔려고 하고 돈이 안 되면 적게 팔려고 한다는 거지. 즉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걸 한 글자로 정이라고 하고, 정은 부호로 플러스, 얘는 우상향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뭐 반비례 비례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역정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하향과 우상향은 설명을 한번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래프상에 옮겨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칠판 잘 보세요. 수요공급 이론은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는 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첫 단추만 잘 깨면 수요공급 이론은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계속 힘들어요. 계속. 지금 집중하시는 게 좋은데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유감입니다. 유감스럽네요. 자, 제가 여러분들 P를 갖다가 논의 편의상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잡을게요. Q를 갖다가 10개, 20개, 30개 잡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을 9개를 찍어드릴게요. 점 9개를 찍어드릴게요. 대신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 점 9개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점 3개를 골라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100원일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 몇 개를 사셔야 정상이야? 30개를 사셔야 정상이야. 왜냐하면 가격이 쌀 때는 제일 많이 산다는 게 수요 법칙이었거든. 맞아요? 그럼 200원일 때는 양을 좀 줄여야지. 몇 개? 20개. 300원 라인에서는 10개만 사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가격이 쌀 때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사고?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적게 산다. 여러분들 점을 집합시키면 선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럼 점을 집합시킬게요. 3개. 시키니까 이렇게 됩니까? 보이세요? 이걸 그 유명한 수요곡선이라고 합니다. 디맨드 커버. 수요곡선. 그 수요곡선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요. 우측으로 가면서 점점 내려오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하향하는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은 무조건 우하향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수요곡선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 이렇게. 수요곡선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유의할 점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진짜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려도 이 그림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으로 하면서 점점 어떻게 한다? 내려온다. 우하향이 되는 거예요. 우하향. 그럼 이번엔 공급 곡선을 그려볼 건데요. 대답 잘하세요. 가격이 100원일 때는 10개, 20개, 30개 중에 몇 개를 파실 것 같아요? 10개만 봤어요. 너무 많이 팔면 안 돼. 10개만 팔아야 돼. 돈이 안 되잖아. 200원 할 때는 몇 개? 20개를 파셔야 돼. 맞아요? 300원 할 때는 30개를 파셔야 돼.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까? 그걸 연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게 그 유명한 서플라이 커버, 공급 곡선이 됩니다. 그럼 공급 곡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뭐 이제 말 안 해도 대충 알겠죠. 눈치 빠른 사람들. 공급 곡선은 대충 이렇게 그립니다. 우측으로 가면서 점점 올라가게끔. 요게 이제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모양입니다. 공급 곡선 한번 그려보세요. 요렇게. 물론 공급 곡선도 요렇게 그려도 이 모양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요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하면서 그려야 되고요. 오른쪽으로 하면서 방향이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로 구분하는 것이. 수요 곡선은 하향하는 모양, 공급 곡선은 상향하는 모양.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그래프 그릴 때 제가 우하향으로 그리거든. 이건 비례를 나타낼 때, 반비례를 나타낼 때. 반비례. 우상향을 나타낼 때는 비례 관계를 나타낼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칠판 보세요. 칠판 바라봐 주세요. 자, 잘 보세요. 어렵잖아요. 자, 세로축은 가격이에요. 가로축은 양이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격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잡을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을 10개, 20개, 30개 잡을게. 자, 우리 아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각각 다른 그래프에다가 제가 그려드렸어요. 이번에는 같은 그래프 상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곡선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요 아까? 우하향으로. 자, 그럼 그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봤어요? 예, 여기 수요 곡선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디맨드 커버 수요 곡선이다. 공급 곡선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네, 그럼 요게 서플라이 커버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수요 곡선이고 이렇게 그리면 공급 곡선 맞죠? 이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점을 우리는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자,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균형에서는 자 보시면 200 보입니까? 20 보입니까? 자, 200을 갖다가 우리는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 그래요.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 이걸 그 유명한 균형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가격? 가격. 균형에서 결정되는 20개 보입니까? 요걸 갖다 우리는 균형 양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격은 200에서 300 되고 200에서 100 될 수 있겠네. 200에서 300 되면 가격 상승. 200에서 100 되면 가격 하락. 즉 가격은요. 세로 방향이고요. 세로 방향이고 상승 하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은요. 20개에서 30개 될 수 있겠네. 20개에서 10개 될 수도 있고 20개, 30개 되면 양이 증가됐다 그러고요. 왼쪽으로 가면 감소했다 그래요. 이 표현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대로 가격은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가격을 증가 감소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많아요. 많아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하는지. 좀 이따 내가 좋은 구경 시켜드릴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여드릴게. 가격은 증가 감소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어요? 양은요. 좌우로 가로를 맡아요. 그리고 양은 증가 감소라고 표현합니다.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 양은 절대로 상승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양은 증가 감소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럼 칠판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있던 균형점 일로 갔어요. 그럴 수 있거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읽냐면 이걸 갖다가 가격 상승의 양 증가라고 읽어요. 가격은 올라갔고 양은 오른쪽 갔으니까. 여기 있던 균형점 일로 가잖아요. 그럼 가격 하락의 양 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은 증가예요. 얘가 일로 가잖아요. 그럼 가격 하락의 양 감소라고 읽어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왼쪽이니까. 일로 가잖아요. 그럼 가격 상승에 양은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한번 한 바퀴 더 돌아보면 한 바퀴 돌아볼게요.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그러시면 돼. 근데 이게 4개 더 있어. 얘가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격 상승의 양 불변이라 그래요. 일로 가잖아요. 그럼 가격 하락의 양 불변이라고 하고. 가격은 상승 하락을 했는데 양은 왼쪽도 오른쪽도 가지 않았으니까 양은 불변 그러시면 돼. 그럼 눈치 빠른 사람들 지금부터 질문 드립니다. 마무리 준비하세요. 얘가 일로 갔어요. 봤어요? 가격, 불변, 양만 증가된 거예요. 알겠어요? 얘가 일로 갔어요. 가격, 불변, 양만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8개거든요, 총. 8개 갖다가 상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그냥. 가격 상승 양 증가, 가격 불변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증가, 가격 하락 양 불변, 가격 하락 양 감소, 가격 불변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감소, 가격 상승 양 불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심심할 때 한번 한 바퀴 돌면서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생각은 해야 됩니다.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인데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결정이 된다. 가격은 위로 가면 상승, 아래로 오면 하락이라고 표현한다. 양은 오른쪽 가면 증가, 왼쪽 가면 감소라고 표현하는데 균형점이 어떻게 이동되는가에 따라서 8가지로 가격과 양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일로 한번 와볼래요? 수요법칙이요.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라 그랬어요? 반비례라 그랬어요? 반비례. 한 글자로.
역, 부호는 마이너스. 맞아요?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 하야. 그러면 지금부터 왜 수요 법칙이 일어나는지, 수요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요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 일로 올래요? 수요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이유. 수요 법칙의 이유입니다. 자, 수요 법칙의 이유는 가격 효과 때문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가격 효과. 가격 효과는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합한 효과예요. 이런 거 좀 알아놓으시면 삶이 상당히 유식해 보여요.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면 삶이 상당히 유식해 보입니다. 자, 소득 효과는요, X제가 뜨고 실질 소득이 떠요. 대체 효과는요, X제가 뜨고 Y제가 떠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화가 한 개만 뜨고요. 실질 소득이 떠. 그럼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제화가 하나 뜨고 하나가 더 떠. 다른 제화가. 그럼 이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 그럼 지금부터 저랑 소득 효과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잘 듣고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어렵면 내가 하지도 않아요, 내가. 자, 보세요. 소득이 10,000원인 사람이 있어요. 소득이 10,000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콜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콜라 얼마인지 아세요? 한 캔에 500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자신의 소득을 전부 다 콜라 사 먹겠다 탕진하는 사람이에요. 콜라 중독자예요. 콜라 중독자. 밥도 말아먹고 막 그래 콜라에. 그럼 콜라 수요량이 몇 개냐면 지금 현재 콜라 수요량이 현재 20개예요. 맞죠? 그러니까 얼마를? 500원짜리 콜라를 소득이 얼마일 때? 10,000원일 때 20개 다 콜라 사 먹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 사람 콜라를 20개 사 먹게 하지 말고 40개 사 먹을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아요. 일단 콜라 가격이 얼마로 떨어지면 250원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 콜라 40개 사 먹을 수 있지.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많다, 증가한다. 이게 수요 법칙 맞습니까? 맞잖아. 가격이 많으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수요 법칙이잖아. 근데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수요량이 증가될 방법은 있어 없어? 있어요. 소득이 뭐 해버리면 증가해버려. 얼마로? 20,000원으로. 소득이 20,000원으로 증가해버리면요, 가격은 가만히 있어도 수요량은 증가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면 가격 많은 거랑 하락한 거랑 소득 많은 거는 증가된 건 같은 효과네. 맞아요? 자, 그럼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수요 법칙이라 부른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는 거지. 가격이 많은 것은, 하락하는 것은 마치 내 명목 소득은 그대로 있지만 10,000원이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내 무슨 소득이, 실질적인 소득은 많은 것 같다, 증가되는 것 같다. 그럼 당연히 수요량은 뭐하겠다? 증가하겠다. 이게 소득 효과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소득 효과를 보니까 재화가 몇 개 나왔어? 하나. 2개는 뭔 2개? 콜라밖에 없는데. 소득이 재화야, 소득이 재화가 아니지. 콜라 하나 나왔지? 그럼 재화 뭐랑 하나랑 뭐 떴어? 실질 소득이 떴어. 이게 소득 효과예요. 됐습니까?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사이다 가격이 500원이에요. 물론 콜라 가격도 500원이고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요. 사이다와 콜라를 대체제라고 하겠습니다. 뭐요? 대체제. 자, 대체제는 어떤 재화냐면요, 같은 값일 때 어떤 재화를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불러요. 같은 값일 때 어떤 걸 선택해도 차이가 없는 재화. 요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박아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자, 절 보고 대답합니다. 콜라 500원이고 사이다 500원일 때 여러분들 뭐 사실 거예요?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거나. 여기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쌤 나는 콜라 이러시면 안 된다. 나는 죽어도 콜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도를 못 나가. 진짜 진도를 못 나가. 알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콜라 500원, 사이다 500원, 둘은 대체제입니다. 뭐 드실 거예요? 됐습니다. 진짜로 콜라를 사람들이 20개 다 드셨어. 근데 문제는 사이다도 20개 다 드셨어. 아무거나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럼 지금 콜라 수요량 몇 개? 20개. 사이다 수요량도 20개.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사이다 안 사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콜라로 넘어와서 콜라 수요량을 40개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아무도 사이다 안 사 먹게 할 수 있다고. 전부 다 콜라로 넘어와서 콜라 수요량 40개 사 먹는 방법이 있다니까. 콜라 가격이 250원으로 떨어지면 전부 다 콜라 사 드시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콜라 가격이 안 떨어지고 콜라 사 먹게 하는 방법이 있나 없나? 있어요. 사이다 가격을 750원 올리면 돼. 아니 그러면 콜라가 싸져도 콜라 수요량은 증가한다? 콜라 가격 가만히 있고 누가 비싸져도? 사이다가 비싸져도 콜라 수요량은 증가한다. 맞아요? 그럼 한 재화의 가격이 뭐 있다는 것은? 하락했다는 것은 마치 그와 비슷한 다른 재화 가격이 뭐한 것 같아서, 상승한 것 같아서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야. 맞아요? 이게 무슨 효과? 대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구분하는 3초 만에 식별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봤는데 제가 한 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그건 소득효과예요. 끝까지 읽어보니까 재화가 내 거 나오고 다른 재화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와. 그럼 그건 무슨 효과? 대체효과. 네, 문제 하나만 낼게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마치 실질소득이 증가된 것 같아서 수요가 증가된다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한다. OX. X. 이거는 소득효과입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실제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대체효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대체효과란 말을. 그럼 소득효과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내 실질소득 증가되는 거 맞고 수요량도 증가되는 거 맞고 이게 다 맞는 지문이야 이게. 근데 이걸 대체효과라고 한다 이게 틀린 거거든. 근데 대체효과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근데 묻는 거지. 대체효과를 어떨 때 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내가 아까 잠결에 대체효과라는 말을 내가 분명히 들은 적이 있다 내가. 그래서 이걸 잘못 매칭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법칙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 효과.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때문이고 그걸 합한 효과를 가격효과라고 한다. 근데 소득효과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 몇 개? 하나랑 실질소득이 떠줘야 되고 대체효과는 재화 하나랑 다른 재화가 떠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수요법칙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하고 참고로 요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인데 기회비용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회비용. 따라해 볼래요? 기회비용.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해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기회비용은 포기된 겁니다. 포기된 것 중에 최선의 값어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요걸 차선책이라고 불러요. 차선책. 요거는 요구 수익률과 관계가 돼요. 요구 수익률. 그럼 칠판 보시고 저랑 기회비용이 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A의 투자가 B의 투자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요. A의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20%고요. B의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8%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뭐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A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요거는 기회비용이야? 아니야? 아니야. 기회비용은 선택된 게 아니야. 이걸 선택하니까 뭐가 되는 게 나오는데? 포기되는 게 나오는데 요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기회비용은 무언가를 많이 선택했더니 뭐 되는 게 나오는데? 포기되는 게 나오는데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자, 보세요. 16%. 그 다음에 14%.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물론 어디를 선택하겠지? A를 선택하겠지. 그럼 기회비용이 아니야, A는? 아니지. 선택한 건 기회비용이 아니니까. 포기되는 게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그럼 기회비용은 뭐야? B야. 포기되는 게 여러 개 있을 때는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그 중에 제일 가치가 높은 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놓고 고민하면 기회비용은 쉬워. 하나를 선택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가 뭐야? 기회비용이 되지.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나왔을 때는 뭘 하나 선택하잖아? 포기되는 게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야? 그 여러 개 중에 제일 좋은 거, 최선의 값어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 가장 정확한 정의는 무언가를 선택하니까 뭐 되는 게 나오고, 포기되는 게 나오고, 포기되는 게 여러 개 나오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최선의 값어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차선책이라고 하게 돼요. 차선 알죠? 차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A는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 그럼 어디서 투자하겠어? B에 투자하겠지. 왜냐하면 포기된 것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게 뭐였으니까? B였으니까. 그래서 포기된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요. 기회비용은 차선책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요구 수익률. 자,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를 해요.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 근데 기대 수익률이 20%야. 요구 수익률이 18%고. 그럼 대답 한번 해볼래요? 여기 20%고 18%야? 그러면 뭐가 커? 기대가 커. 투자를 하지. 뭐 보고? 이거 보고. 그 뭐가 나와? 포기되는 수익률이 나오지.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기회비용입니다. 뭐가 클 때 투자하니까? 기대가 클 때 투자하니까 뭐는 포기되고 요구 수익률은 포기되고 요구 수익률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18%가 됩니다. 18%. 이게 기회비용이고 요구 수익률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비용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요. 공부에 또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학원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기회비용이 있을까요? 기회비용. 어떤 기회비용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와서 우리가 이쪽에 와서 기회비용은 이제 우리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기회비용이 됩니다. 근데 공부할 때 눈빛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기회비용이 큰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이냐면 학원에 안 나왔으면
지금 돈 벌고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분이야. 근데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학원에 온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기회비용 이걸 선택하기 때문에 이게 기회비용이 된다고 이게. 그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일수록 기회비용이 커. 기회비용이 큰 사람들일수록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그래서 그냥 집에 놀다가 자꾸 노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왔어. 그럼 기회비용이 작은 거야. 열심히 안 해. 그 집에 놀다가 오신 분들은 자꾸 자요. 근데 눈빛이 초롱초롱한 분들이 계시다니까. 자격증 꼭 따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회비용이 엄청 큰 거야. 내가 만약에 내년에 하나 더 한다면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우리 대화 중간중간에 쓰면요. 사람이 상당히 유식해 보인다는 거지. 내가 공부 안에 다 할 수 있나?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 자, 교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5쪽. 연필로 수업 들으세요. 지금은요. 3월 달에 볼펜으로 수업 듣고요. 지금 연필로 체크만 가볍게 할게요. 자, 먼저 1번에 수요의 개념 있습니까? 첫 번째 줄을 제가 읽을게요. 수요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95쪽 보고 있어요. 예. 그 위로 올라가 봐요. 한 줄 올라가 봐요. 수요의 개념이 있습니까? 자, 질문 드리면 대답해 주세요.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거니까 무슨 개념? 유량. 구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전. 반드시 구매력을 갖춰야 되니까 뭐? 유효, 수요. 그럼 그 밑에 내려가서 가로 1번 볼래요? 유량의 개념 있습니까? 저 우리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읽어주세요.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가로 1번입니다. 일정 기간. 그게 유량. 영어로는 플로우고요. 일정 시점인 절약 개념. 스톡 개념도 중요시 됩니다. 예. 그 밑에 핵심 정리 체크 하나 해두세요. 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이거. 자, 유량, 플로우, 흐를 유자 쓰고 일정 기간 맞습니까? 절량, 스톡 쓰고 쌀 저자 쓰고 일정 시점 맞습니까? 유량 관계되는 걸 제가 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임대료, 지대, 소득, 수익, 주택거래량, 국민총생산, 신규주택 공급량. 제가 수업했던 순서입니다. 절량은 가격, 가치, 지가, 인구, 재산, 자산, 국부, 외채, 외환 보유액, 주택, 재고량입니다. 그래서 아까 필기하셨던 분들을 후회하실 겁니다. 필기하셨던 분들. 내가 첫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필기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도 필기를 해.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 내가 겪었던 일인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책에 다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럼 자기가 필기를 했어. 그래놓고 책 보니까 뭐라고 똑같이 돼 있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있네 씨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돼 있다고 했잖아. 있네 씨 똑같이 있네 씨 괜히 했네 씨 그래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필기를 해요. 또 내 책 봐드리잖아.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있네 씨 괜히 썼네 씨 막 그렇게 한다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욕을 먹어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2번 사전적 개념. 구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전적 개념. 3번에 무슨 수요? 유효 수요. 반드시란 말을 써도 괜찮아요. 반드시 구매력을 수반한 무슨 수요여야 된다? 유효 수요. 유효 수요란 가로 안에 있습니다. 뭐도 있고 구매사도 당연히 있고 뭐도 있어야 된다? 구매력도 있어야 된다. 한 장 넘기셔서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볼게요. 여기서 구매력에는 구매자의 가처분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금융대출금, 즉 차입금이나 정부의 보조금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근데 구매하고는 싶어 하는데 구매 능력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잠재 수요, 예비 수요라고 하고 얘는 수요라고 읽지 않고 한 줄 내려오니까 뭐라고 된다? 소요. 영어 단어도 기억하세요. 니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럼 보충학습 체크 한번 해보세요. 보충학습. 이거 중요합니다. 보충학습. 자, 읽을게요. 유량 공급. 자, 우리 연보라색 고만 읽으시면 돼요. 연보라색. 유량 공급량은 일정 기간에 뭐 되는 거? 공급되는 거. 어떻게? 신규로. 즉, 유량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뭐? 보유하려고 하는 거. 교재 기가 막히게 잘 돼 있네요. 예. 주택 재량입니다. 재량의 공급량은 일정 시점에 뭐 하는 거? 존재하는 거. 어떻게? 재고. 주택 재량의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서 뭐 하는 거? 보유하는 거. 예를 볼까요? 지난 1년 동안 50만 채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고 10만 호가 미분양되면 대답하세요. 유량 공급 50만, 유량 수요 40만. 처리하는 방법 알겠죠? 현재 우리나라에 1000만 원의 주택이 존재하는데 100만 호가 공가로 남아있다. 그럼 대답하시죠. 재량 공급은 1000만, 재량 수요는 900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이번에 수요 함수와 수요 법칙이 있습니까? 가로 1번은 됐고 가로 2번만 읽을게요. 가로 2번만. 가로 2번에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누구랑? 가격과 수요량의 무슨 관계? 반비례, 한 글자, 역, 부호로, 마이너스, 석 줄 내려오세요. 얘를 그래프상에 그리면 우하향으로 표시가 됩니다. 우하향 됐어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3번.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나옵니까? 자, 기억해 보니까 무슨 효과? 가격 효과. 가격 효과는 누구랑 누구를 합한 건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합한 건데 A번에 소득효과 나옵니까? 첫 번째 줄에 한재와 떴어요? 그 줄 끝에 실질소득이 떴어요? 그럼 소득효과예요. 근데 이번에 대체효과 나옵니까? 한재와 떴어요? 그 줄 끝에 다른 재와 그럼 대체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충학습에 기회비용 있습니까? 기회비용 핑크색만 확인할게요. 어떤 거를 선택하니까 포기되는 게 나오죠? 포기되는 다른 대안들 중 최선의 대안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한 줄 내려와서 세 글자로 차선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얘는 무슨 수익률과 관련이 되고 요구 수익률과 관련이 되고 그거까지 보시면 돼요. 수요 법칙의 A는 안 보셔도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3번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나옵니까? 예, 시험에 맨날 나오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조금만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